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세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을 바꾸겠다 하는 개정세법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대부분은 개정세법으로 만들어져서 2022년 이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이후 적용될 주요 개정세법안입니다. 첫 번째, 선도형 경제전환, 경제회복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주로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도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세법인데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적용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공제는 공제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시에는 50%,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만들어진 법이 되는 것이죠. 2020년도에 만들어진. 임대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임차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인데, 1항에 보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1년 1월 31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행성 업종, 과세유흥 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세 번째는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부터 3항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좌동되어 있죠. 여기서 추가하기를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런 폐업자를 위해서도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인 확대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는데, 2021년 기속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5%를 한시적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2022년도에는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15%에서 또 30%로 회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총 소득 기준 금액을 200만원 인상을 하여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고,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을 적용할 때에 근로장려금의 가구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가구인 것이죠. 헛벌이 가구는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액입니다. 3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말하고, 이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헛벌이 가구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급액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총급액임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 여기에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였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하반기분 지급 시에 정산을 한다. 상반기분은 같은 해 12월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을 하는데, 정산은 지금까지는 다음해 9월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하반기분 지급할 당시에 정산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6월에. 개정 이유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임차보전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항인데요. 개정안에서 가구원을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가구원이라는 것은 전세금, 임차보전금을 평가할 때에 적용하는 가구원을 말합니다. 가구원의 범위,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구원에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주소 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이 경우에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에 포함을 해서 재산요건 판정 시에 재산을 합산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단서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을 조정을 하였는데,
기존의 임차계약서 금액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평가를 하였고, 이때 간주전세금이라는 것은 기준시가의 55%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계 좀비소에게 임차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0%가 아니고 100%를 적용을 하고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을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임차계약서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 기준시가가 간주전세금으로 보아서 임차보증금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직계좀비속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직계좀비속과 직계좀비속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정 이유는 직계좀비속 간 주택, 오피스텔 임차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시즌이 끝났으니까 2022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죠. 다음으로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내용입니다. 이 큰 이번에 6번째 내용인데요. 부가와 지시 예정고지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예정고지는 과세기간 중간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 납부하도록 하고, 예정고지 제외 시에는 확정신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와 지세를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정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에 해당하는 세금까지 포함을 해서 확정신고 때에 납부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외 사유가 확대가 되었는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재난 등의 사유로, 재난 등이라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13조 1항의 사유인데, 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의 부도, 도산, 우려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국세징수법 1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입니다. 그냥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할 때에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내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인데요. 내용을 보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자소득 9%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함으로써 이 개인투자용 국채는 과세 의무를 종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상은 거주자가, 이때 거주자는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종합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례 내용은 9%를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고, 한도는 1인당 국채 매입금액 연간 5천만원, 총 2억원, 그러니까 연간 5천만원 매입 금액을 인정을 하고 전체 2억원까지만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고,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발표될 시점인 2021년 7월 26일 그 시점에서는 이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를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내에 이 국채법이 통과된다면 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개정 이유는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를 증대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내용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입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그 다음 운용재산은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해당되고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설된 내용은 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내의 주식펀드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비과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양도나 환매 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ISA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인데,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이 되었으니까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합계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 주식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을 해주었는데, 비과세분은 제외하고 기본공제는 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은 빼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빼기 전의 금융투자소득 이자 배당소득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ISA 내에 발생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의 즉 ISA가 아닌 금융투자소득과는 통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형 200만원, 서민형, 농민형은 400만원,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9%, 이것은 동일합니다. 개정 이유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2022년에 적용될 2021년 개정세법 안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